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나 조직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 기준이고 두 번째가 독립성 기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이고요.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첫 번째인 규모 기준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이 3년 평균을 해서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400억에서 1,50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각 업종별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한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독립성 기준입니다.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영역을 다각화를 할 경우에 출자를 통해서 별도의 기업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이지만 그 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이거나 아니면 자회사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립성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를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면 모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해서 간접 소유 관계가 되고 간접 소유 비율이 60%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자 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모 회사가 되므로 손자 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 투자와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 법인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이 넘더라도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 5천억이 넘는 창업 투자 회사가 모 법인이 되고 회사형 사모펀드를 운영을 해서 일반 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충족을 시키면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관계기업 간의 합산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먼저 관계기업이 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를 하면서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 종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 지배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이러한 독립성 기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기업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관계기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약 관계기업이라고 한다면 관계기업 간의 평균 매출액을 합산을 해서 그 결과값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기업이 B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를 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A기업은 지배기업이 되고 B기업은 종속기업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기업 간에는 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평균 매출액을 산정을 할 때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기업 사이에는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고요. 이 경우에 매출액을 산정을 할 때 지배기업 매출액과 종속기업 매출액을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배기업 매출액이 300억이 아니라 400억이 되고 종속기업 매출액 또한 100억이 아니라 400억이 됩니다. 결국 이 두 기업을 하나의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을 하는 내용들이고 독립성 기준과 관련을 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세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도 많아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인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만이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소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이주아입니다. 오늘은 입사하기 전에 미리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과 직장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기존 직장인들 중에서도 근로계약의 내용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넘어간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금의 구성과 지급에 관련한 것입니다.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한 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졌는지,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에 따른 임금 형태로 고정급제, 시급제, 연봉제 등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므로 잘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넷째,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외 근무 장소, 담당 업무는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4대 보험 적용 여부, 퇴직급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간혹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있을 때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류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본인이 한 부, 사업주가 한 부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다 끝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들이 있으니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괴롭힘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 예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직장 예절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의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예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인의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만 잘하자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 영역, 사업 부분, 최근 주요 소식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부분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예절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정시 도착이 아닌 신입의 경우 동료들의 출근 시간을 참고하여 사무실에 미리 도착하여 주변 환경과 그날의 할 일을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퇴근 준비의 경우도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합니다. 퇴근 전 오늘 할 일은 모두 마쳤는지 내일의 업무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책상 위와 주변을 정리정돈합니다. 일 때문에 자신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있다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근이나 지각하게 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보고하며 휴가를 내어야 하는 경우는 회사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전에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의외로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출근과 퇴근 인사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인사합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상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게 되는 경우 인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까 했으니 안 해도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인사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밝고 정중하게 인사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가볍게 웃으며 목례를 하면 됩니다. 인사의 가장 중요한 팁은 항상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메신저 예절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간편하게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업무도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신저를 통해 지켜야 할 매너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상의 은어나 줄임말 사용을 자제합니다. 글로 업무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상대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둘째, 전달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전달 핵심 내용을 바로 말하지 않는 경우 괜한 시간 낭비일 수 있으므로 먼저 중요 용건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 요약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셋째, 채팅방 대화 상대자를 확인하여 보냅니다. 채팅방이 여러 개이거나 너무 급하게 보내다 보면 다른 상대방에게 보내어 실수할 수 있으니 보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그룹 채팅방의 경우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모두 공유되어야 하는 일이 있고 아닌 일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 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근 이후는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므로 기본 예절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근로기준법과 직장 예절 내용을 잘 활용하신다면 추후 현명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